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느낀 7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일찍 하늘로 보냈고 홀몸으로 딸 하나 키웠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은 결혼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3-4번 정도 만나는 정도예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적적하고 외로워서 양가 가족들 축복 속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겐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재혼 후에도 아들녀애랑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다 큰 애들이 늙은 새엄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냐고 말려도 보고 외곽 지역의 조그마한 주택에서 둘이 같이 살자고 설득도 해봤지만 오히려 아들내가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저희랑 남은 여생 재미나게 사세요. 이런 말을 건네며 매번 제안을 하는데 나중엔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던 집 정리해서 남편과 의붓아들내외가 같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만 차차 적응이 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정말 저한테 싹싹하게 잘하는 게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밥 해주고 놀아주고 빨래해주고 쇼핑 같이 다녀주고 TV 드라마 같이 보며 울고 웃고 하다 보니 늙음하게 딸 하나 더 생겼구나 생각부터 괜히 걱정했었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의붓아들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들려주니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제 남은 여생을 이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니 나도 시어머니로서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다짐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고 몸가짐이나 행동도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하게 되더군요. 괜히 남편과 의붓아들 내외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서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거동도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이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게 됐죠. 나날이 늘어가는 병원비에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남편의 건강에 조금씩 지쳐가더군요. 하지만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했던 의붓아들 내외의 변해버린 태도였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던 의붓아들이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무슨 병 걸린 동물 보듯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뀌었고 언제나 딸처럼 대해주던 며느리는 아예 저랑 대화를 일절 안 하는 겁니다. 속상하더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를 대할까 궁금해서 퇴근하고 돌아온 의붓아들을 붙잡고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처음과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붓아들 내외가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죠. 재혼하면서 제가 살던 집을 빼면서 생긴 돈을 의붓아들에게 줬었거든요. 그땐 당장 간 쓸개라도 빼줄 것 마냥 좋아 죽으면서 앞으로 평생 어머니로 모실게요. 저를 업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웃던 의붓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쇼핑 갈 때마다 모아둔 돈으로 옷을 몇 벌 사줬더니 저한테 엄청 잘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하지만 그땐 의붓아들 내외에게 잘해주고 싶었고 어차피 돈을 싸질머지고 하늘 날아갈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좀 잘해주면 남편이나 저한테 더 신경 써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 아프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저 역시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서럽고 더러웠지만 애들 입장에서 늙고 돈 없는 계모가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혹시나 하늘로 가면
장례나 치러주고 바로 이 집에서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투병 중이던 남편이 끝내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상 무너지던 기분이더군요. 그리고 의붓아들 내외는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얘기를 하더군요. 미련 없이 법대로 나눠서 줬습니다. 혹시나 아이들 마음이 상할까봐 중국에 있는 딸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사망보험금을 1원 한 장 딸에겐 나눠주지도 않았죠. 이것저것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줬는데도 의붓아들 내외는 생각보다 돈이 적다며 툴툴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에 남편 사망보험금 받은 일부하고 제가 모아둔 돈 조금 보태서 따로 나가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의붓아들 내외가 예전처럼 저를 참 잘해주는 겁니다. 어머니, 그동안 섭섭하셨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요. 이러면서 앞으로 자기들과 같이 평생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변하니까 의심스럽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이 없어. 나한테 잘 안 해도 괜찮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펑펑 울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냐며 자기들이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해드린 거라며 돈도 필요 없으니 어머니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방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붓아들 내외도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일하랴 병든 아비 수발들랴 거기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까지 있으니 신경이 곤두설만 했겠다란 이해도 되더군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저도 예전처럼 의붓아들 내외를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져서인지 의붓아들 내외도 정말 저에게 잘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뇌졸중에 좋다며 약을 건네는 거예요. 어머니마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에 이 약 하나를 꼭 드세요. 아시겠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세상에, 제 딸보다 더 지극정성인 며느리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면 그 약을 먹기 시작했죠. 처음엔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자꾸 졸립고 몸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히 몸도 노곤노곤해지고 느슨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며느리 역시 약이 몸을 편하게 해주니까 졸린 거겠죠 하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이 뭔가에 맞은 듯이 욱신욱신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 의붓아들과 며느리는 기억이 안 나냐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멍하니 있으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목류병 있으신가 봐요. 있어서 어젯밤에 집안을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피 흘리시더라고요. 밤새 제가 돌아다녀서 진정시킨 후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가보려고 했다는군요. 나한테 목류병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이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반 정신 나간 여자처럼 거실을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방문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발에 피가 나는데도 계속 걷고 뭔가를 말하고 물도 마시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몽유병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섬뜩하더군요. 그래서 의붓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더니 아마 그동안 혼자 살아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이제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다시 재발하는 것 같다며 이참에 뇌신경 CT를 한번 찍어보자며 권하는 겁니다. 순간 무서워서 그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병원 가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목류병 진단을 받거나 행여나 다른데 아픈 곳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며칠간 아무 일이 없어서 몸도 개운하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또 며칠 후에 목류병이 도져서인지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부딪힌 자국이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다닌 병원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그러더니 혹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먹진 않지만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의사 말이 간혹 수면 유도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 중에 없던 목류병도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약을 잘못 복용하면 간의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면 유도제를 먹은 적이 없는데 하며 그동안 먹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문득 며느리가 매일 주는 뇌졸중 약이 생각나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서 뇌졸중 약이라고 써있는 병에 든 약을 하나 꺼내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약사가 수면 유도제가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이거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이러는 겁니다. 앞뒤 정황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겁니다. 도대체 의붓아들내외가 뭐 때문에 저한테 이런 약을 먹이는 걸까? 대놓고 물어보면 어차피 대답을 안 해줄 게 뻔해서 정말 무섭고 떨렸지만 그날 저녁 약을 먹은 척 한 뒤 목류병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실눈을 뜨고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살짝 벽에도 부딪혀도 보고 그러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의붓아들내외가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실실 웃으며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제 저 노인네 정신병원에 보내고 중국에 있는 딸한테 치료비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돈이랑 노인연금이랑 이렇게 받으면 되지 뭐. 아, 그리고 후견인 노릇하면서 지원금 받아서 쓰면 된다니까.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손발이 덜덜덜 떨리더군요. 아, 이래서 이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했구나. 차마 날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든 돈 뺏어낼 궁리를 한 게 바로 이렇게 목류병이나 정신적 질환으로 몰아서 내 딸한테서 돈을 뺏어낼 속셈이었구나. 앞뒤를 확실히 알아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무섭고 의붓아들내외를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아침만 되면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아침밥을 차려주는 며느리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딸은 펑펑 울며 엄마가 이렇게 사는지 몰랐다며 자기가 천벌을 내려주겠다며 당장 한국으로 갈 테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딸은 바로 다음날 한국에 와서 저에게 그런 것들은 법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에게 핸드폰 녹취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목류병 연기를 하라고 알려주더군요. 정말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지만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의붓아들내외가 너무 괘씸해서 딸이 시키는 대로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고 그날 저녁 목류병 연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붓아들내외가 나와서 저를 물끄러미 보며 영상을 찍더니 이 정도면 정신병원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내일 정도 보내버리자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해서 치료비도 좀 뜯어내자고. 보기만 해도 내가 아유 정신병 걸릴 것 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다음날 정신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왔더군요. 가증스런 아들내외는 울며 불며 어머니 치료 잘 받으세요. 병문안 갈게요. 이러더군요. 저는 정신병원에 가자마자 녹취한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전후 사정이 확인된 병원에선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며 저를 당장 퇴원시켜줬고요. 당연한 결과죠. 그 후 딸과 저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의붓아들내외를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에 억지로 약을 투여한 행위 등 다른 위법사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붓아들내외는 잘못했다며 계속 만나자곤 하지만 저와 제 딸은 전부 무시하고 있고요. 딸은 이번 기회에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며 당장은 힘들지만 중국 생활을 접고 오든지
아니면 자주 한국에 와야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인생에 큰 위기를 겪을 뻔했지만 지금은 친딸과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당분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뒤집혀 저를 목류병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의붓아들러애가 얼른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